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지난해 여름에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자리 20만 개가 나오면 광화문에서 춤을 추겠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대신 춤추셔야 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8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2017년 10월 이후에 가장 큰 폭입니다. 상반기 취업자 수가요, 월 평균 20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수치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실업자 수도 10만 3000명이 증가했습니다. 113만 7000명, 2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취업자가 21만 4천 명 줄었습니다. 50대와 60대 취업자가 5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제조업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는 늘었고 중년층 양질의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허리가 시원치 않다는 얘기겠죠. 취업자가 늘면 실업자가 줄어야 하는데 똑같이 늘고 있고 사실상 한창 일해야 할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It takes two to tango. 탱고를 추려면 말이죠,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데 무대가 아직은 썰렁한 것 같습니다. 혈기왕성한 댄서들 모두 어디에 있는 겁니까?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출발 무대에 오르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댄서 등장하셨습니다. 아, 네, 예. 어제 노사양측이요,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놨는데 내놨긴 했지만 격차는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초 요구하는 노동계 위원들이 10,000원, 경영계 사용자 위원들이 8,000원이었습니다. 네네. 2,000원 정도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어제 근로자 위원들이 회의에 일단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지금 9,570원, 그러니까 14.6% 인상하는 그 안을 이제 제출을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 위원들은 2.0% 삭감한 8,185원을 각각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 격차가 좀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격차가 좀 큰 편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이 한 자릿수 인상률을 일단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원회의 때 2차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네. 그래서 뭐 오늘 정말로 또 추가 수정안을 양측이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정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이라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마지막에 이 범위 안에서 정해라. 그렇죠. 예. 라고 이제 설정하기 마련인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네. 끝내 합의에 실패하게 되면 노사 양측이 최종안을 내고 그다음에는 표결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뭐 오늘까지 결론을 낸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오늘 결론 나겠습니까? 하루 이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15일까지도 갈지도 모른다. 이런 관측입니다. 이게 지금 최저 임금이라는 것이 매년 쭉쭉쭉쭉 올라왔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좀 예전에 한번 정리한 거를 좀 보니까 2007년에서 18년으로 올라갈 때 16.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9%까지 쭉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영계 측, 사용자 측에서 이제 오히려 떨어진 거를 제시해 놔서 이게 지금 합의점이 찾아질 수 있을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택시 산악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산악금제도라는 게 참으로 오래된 제도인데. 그렇죠. 네네. 네. 예, 이제 드디어 폐지 국면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이 법인 택시기사의 완전 월급제 법안을 이제 어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산악금제 올해 말로 완전 폐지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월급제가 곧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라 그래요. 그 중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부터 지역별로 순차 시행한다. 이렇게 지금 일단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산학금 문제는 대법원에서 지난 4월에 이미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이걸 위법으로 일단 판정을 내렸고 그래서 법 개정을 해라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해서 이번에 이제 그 입법부가 나서는 거고요. 지난 3월 택시하고 그 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에서도 그 5조를 보면 월급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하고의 갈등도 해소의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타다 같은 거 말씀하신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사회적 대타협 그 합의 내용대로 보게 되면 카풀 시간 뭐 출퇴근 시간에 이제 하도록 그렇게 또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어제 그 여객 자동차법 개정안을 이제 소위에서 통과를 시키면서 일단 그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 8시에는 카풀 서비스를 그러니까 카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변할 것 같고요. 국토부가 이제 이 연장선에서 택시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택시 플랫폼 상생 종합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일단 승차 공유 서비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전에 젊은 세대들은 집은 사지 않아도 차는 산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네. 차도 사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차량에 대한 공유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예. 뭐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빠른 속도로 그쪽으로 변해 나갈 텐데요. 네네. 우리 제도 개선은 조금 뒤따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연일 일본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것은 네.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건가요? 얘기를 할 때가 이제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북중 정상회담 개최했죠. 또 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속에 일본 정부는 사실상 뭐 패싱 상태 아니냐 예, 이제 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국 가운데 북한하고 정상 간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이렇게 되면서 아베 총리가 그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해서 뭐 북일 정상회담 열 수 있다라고 이 얘기를 했다가 예. 최근에 입장을 바꿨어요.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시진핑 주석 방북 때 아베 총리의 제안에 유의하고 있다. 이런 네네.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내용을 또 시 주석이 아베 총리에게 회담 때 전달을 했고 예. 지난번 G20 회담 당시에. 그런데 최근 일본이 이제 수출 제재 조치를 취하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우리 정부가 그 북한에, 일본에 대해서 내보낸 메시지의 한 10배 정도는 센 메시지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뭐 오만 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어제 예. 이제 노동신문에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이 지원에 나선 거냐. 뭐 이런 예. 이제 얘기도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문재인 정부 지원 차원보다는 본인들의 지금 이제 국익에 더 지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게 대일 청구권 협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잘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북일 대화가 진행이 되면 대일 배상금 문제 이게 이제 가장 그렇죠. 큰 문제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요. 아베 총리도 사실은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민감한 이유가 네네. 결국은 이게 대일 청구권 자금 규모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지 네네.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최소한 뭐 200억 달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북한은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200억 달러. 예, 강제징용 문제까지 포함시켜서 아마 더 높여 부를 가능성이 높지 않나. 1965년 한일협정 때 우리가 받은 게 3억 달러? 네, 3억 예, 그렇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결정적인 한방 없이 진행되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막판 변수가 생겼습니다. 녹음 파일의 등장, 위증, 논란 두 가지입니다. 여당은 문제될 게 없다. 야당은 사퇴해야 한다. 며칠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는요. 청문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임명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죠. 야당 측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 청문위원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네, 여전히 윤석열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고 사정기관의 이제 총수가 될 사람이 이 인사청문회에서 그것도 2012년 주간동화 내용을 잘 읽어보고 왔다고 하면서도 네네. 계속되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거짓 답변으로 일관한 점을 봐서 이것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고위공직자로서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 아마 미국 같은 사회였으면 벌써 자진 결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도 저희들과의 통화에서요. 위증 관련해서는 해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SNS를 통해서도 거듭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해명이라는 차원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건 그건 좀 온도 차이가 큰데요. 의원께서는. 그렇지만 이제 제가도 네네. 그날 이거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된다 그러는데 결국 부참 이제 변명으로 일관하시고. 예. 심지어 민주당 간사였던 송기현 의원이나 또 다른 김종민 의원도. 예. 사과를 하셔야 된다라고 그 청문회가 진행되는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에 거짓이 있어도 국민들 보는 앞에서 바로 잡고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면 좀 상황은 다른데. 예. 정말 변명으로 일관했고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은 청문회가 끝난 그날 몇 시간 후에 윤대진 검찰국장과 종적을 갖췄던 이모 변호사가 네네. 이 거짓말을 다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또 다른 거짓말로 하는 것을 봐서 오히려 청문회 이후에 하는 후보자나 후보자 측근들의 대한 그런 어떤 거짓 퍼레이드가 정말 국민들에게는 취할 도리가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얘기, 해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변호사가 자신이 중수부 과장할 때 수사팀의 직속 부하였다. 소개 내가 한 거다.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 얘기하고 또 종적을 갖췄던 변호사도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그게 윤석열 후보자하고는 그건 사실 좀 무관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도 그걸 사전에 사실 정보를 다 알고 그렇게 정확하게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 예.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확실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저도 2012년 12월에 실렸던 주간동화의 기사 내용을 잘 보고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네. 거기에 보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대검 중수부 연구관, 그러니까 부장검사 하다가 막 옷 벗고 나간 이남석 변호사한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문자로 미리 보내서 윤석열이 소개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전화가 오지 않겠느냐. 예. 이거보다 더 확실한 소개는 없습니다. 네네. 지금 와서 소개를 자기네가 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 보고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소개와 선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각자 해석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그게 더 국민들이나 저희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네네. 이 법문상 명백하게 소개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처벌에 관한 우리 법규는 네네. 그게 이제 구속요건이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한다고 할 때 그 법문에 분명히 소개, 알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임은 그 다음 단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소개하는 행위 자체를 왜 처벌을 하느냐. 그것은 여보세요? 네네. 전관 이후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법이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판사나 검사가 어떤 사람한테 누구누구 변호사를 소개하면 그 의뢰인은 100% 그 소개를 신뢰하고 선임을 합니다. 거의 90% 이상 선임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자신이 소개를 하게 되면 인지상정으로 그 사건에 본의 아니게 관여하거나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 법에서 그 소개 행위 자체를 금하는 것이고 거기 단서 보면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친족이나 인척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소개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처럼 검사나 판사가 그러한 형사사건에 관해서 의뢰인한테 어떤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 네네.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처벌 그 내용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이렇게 벌금 얼마 정도 하는 이유는 선임하고 뭐 아니면 또 선임한 뭐 대가를 받고 이런 거 안 하고 단순히 소개를 해도 이 정도는 처벌한다는 것이 당시의 입법 취지였습니다. 예. 의원님, 그런데 검사 출신인 같은 당의 그 홍준표 전 그 대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이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홍준표 전 대표가 잘못 법을 이해한 거고요. 네네. 이게 그때 법조비리 이런 게 나면서 전관예우를 금지하자. 네네. 지금도 모든 사람이 인사청문회 하면은 전관예우 이거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계획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천적인 것이 지금과 같은 홍 대표가 설명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도 변호사를 소개하지 말자라는 게 이 법이고 그때 국회에서도 그게 논의돼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률 규정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법조인들은 이러한 지금 뭐 주변에 아는 사람 변호사 소개 이 자체를 현직 판사, 현직 검사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의원님. 이게 우리 사회의 큰 법조비리나 법조 정관예우 등 커다란 폐해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홍 전 대표께서도 뭐 검사 출신이신데요. 의원께서도 뭐 마찬가지 그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런 분들이 법을 잘못 이해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홍준표 대표라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법을 완전하게 다 제대로 이해한다고 그렇게 또 가정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누구나 달리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누구나 법 해석에 있어서 자기 개인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네네. 그러니까 법조인 100명 중에 8, 9명은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 한두 명은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그 뭐 독자적인 견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소개이든 또는 그것이 선임이든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윤 전 세무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준 검찰 내 비호 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100%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가장 큰 국민적 의혹은 네네. 현직 세무서장이 경찰에 1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1회 조사도 내 몸이 아프니까 다음에 받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게 2012년 8월 20일 날입니다. 네네. 딱 한 번 소환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11일 만인 8월 31일 날 전격적으로 해외로 도망갑니다. 네네. 근데 이분은 지금 녹취록을 보니까 윤석열하고도 굉장히 친했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특수 일부 부장검사일 때 이 사람이 아프다 그래서 병문안을 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막 옷 벗고 나간 그 이모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친동생은 부장검사입니다. 예. 이 사람은 경찰로부터 강압수사나 무슨 억울한 수사를 당할 그런 위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도망갖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범행이 뭐냐면 자신이 세무서장으로 있는 그 관내에 정육 수입 가공업자로부터 현금 2천만 원 받은 것도 인정됩니다. 네네. 또 골프비도 1,000만 원 받은 것도 인정돼요. 또 그 정육업자가 3천만 원 골프비를 미리 골프장에 선결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윤호진이라는 전 세무서장이 차명폰, 대포폰 이것을 2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2대에 대한 그 휴대폰 이용료를 800만 원이나 대신 납부해 줍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어느 관내의 세무서장이 그 관내에서 사업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다양한 돈을 받고 거래가 왔는데 이것이 다 아무 돈 받은 건 인정되지만 대가 관계가 없다. 예. 또 하나는 뭐도 있냐면요. 계좌로 현금으로 그 용산 전 세무서장의 그 수사 당시에는 내연료라고 돼 있는데 내연료 계좌로 5천만 원도 송금됩니다. 그중에 또 1천만 원은 내연료가 종국적으로 가져갑니다. 네네. 그러면 이 세무서장과 관내 업자의 관계가 이렇게 많은 돈거래가 있고 다양한 범위의 의혹이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현직 세무서장으로서 조사 한 번 받았는데 갑자기 해외로 도망가가지고 8개월 만에 인터폴에 강제로 잡혀서 송환돼 옵니다. 그러면 수사의 기본 상식,
국민의 일반 상식상 이 사람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도주한 것은 거의 명백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체포영장이 6번이나 기각되고 압수수색 영장이 6번이나 기각되고 하는 등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나중에 혐의 없음 결정이 납니다. 예. 이게 결국에 의원께서 고발하신 이 내용은 그 형사 일부의 배정까지 지금 된 상황이고요. 서울중앙지검에.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수사가 지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청문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결국에는 임명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사건 당시에 지금 한국당 소속 의원이나 정치인이 된 사람이 그 수사 결재 라인에 있지 않았느냐 이래서 정말 그러면 여야가 공동히 이걸 국정조사하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정말 국민적 의혹이 크고 수사의 기본 상식상 전혀 이해할 수 없고 특히 경찰에서는 검찰에서의 이 수사에 대한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고 굉장히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그 여야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도 해소하고 여야의 공방을 정말 이제 종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자도 네네. 이 용산 전 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 하루빨리 규명돼서 진짜 본인이 관여가 없는지 이것이 오히려 밝혀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고 그 동생인 윤대진 지금 검찰국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어제 그 여러 개의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 기자 모시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최근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들이 뉴스의 문화면이 아닌 사회면을 장식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고 있어요. 어제도 많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강주한 씨가 어제 아주 실검 1순위에 오르더라고요. 네, 이 전화 한 통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네네. 경찰에 이 제3자가 대리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자신의 친구가 이 경기도 광주 오포에 있는 이 강주한 씨 집에서 여성 2명이 이 갇혀 있다. 네네. 해서 이제 그 경찰이 긴급 출동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진술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이제 그 강주한은 긴급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받았는데 1차 조사에서는 일단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제 그 유치장에 입감된 상황입니다. 예.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을 용서받을 수는 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이제 오늘 이제 결정할 상황인데 그 범죄 행위가 좀 중한 편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 중간간 혐의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이 구속영장 관련해서 그 피해자들의 그 피해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도 증언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발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그 여론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두 여성의 그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은 성폭행, 성추행 이게 지금 다 교차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폭행 피해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재 관련한 검사를 현재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네네. 일주일 좀 이제 넓게 시간을 본 것 같고 거의 뭐 간이 시약 형태로서는 충분히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오지 네네.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성추문 해프닝으로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끝난 상황이었는데 2014년도에 이제 그 한 필리핀 여성이 자신의 SNS에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여기서 네네. 이제 그 이 강지원 씨와 함께 자고 있는 모습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뭐 결국은 뭐 SNS가 우리나라까지 이제 그 전파가 됐고 그러면서 굉장히 뭐 이 필리핀 여성과 이 강지환이 함께 잠을 잔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이제 이 필리핀 여성이 현지 가이드였고 장난으로 이제 그 연출을 했던 사진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해명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었던 사안이 있었죠. 강지환 씨는 지금 출연 중인 작품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 20부작인데 10부작 정도를 현재 촬영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현재는 이제 해당 방송사에서 VOD도 다 내려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휴방까지 현재 결정이 되어져서 여러모로 굉장히 뭐 강지환 씨뿐만 아니라 함께 출연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스태프들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현재 빠져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스태프 말씀하셨는데 함께 일하는 여성 스태프들의 근무 환경이라는 것이 이번 계기로 좀 조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드라마 촬영이라는 게 굉장히 힘겨운 작업이고 밤샘 촬영이고 그다음에 장기간 이제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스태프 같은 경우에도 헤어 디자이너와 그다음에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요. 대부분 이제 뭐 여자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남자 연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할 경우에는 연기자의 집에서 함께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 출발해야 되고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제 함께 저녁에 술을 마신 것 같고 뭐 강지환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이 공사 구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행동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헤어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어디 뭐랄까요 미용실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했기 때문에 뭐 강지환 씨의 스텝이라고 불려지지만은 굉장히 열악한 이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든 과정인데 이렇게 또 여성 스태프들이 이 피해를 보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자기 몸을 만져주는 사람인데 챙겨주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자기 몸처럼 아끼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굉장히 연예인들이 자신의 스텝 주로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아니면 또 헤어 디자이너에 대해서 좀 하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반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성이 다른 이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뭐 연예인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탈이나 이제 복장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아무 스스럼 없이 이제 여성 스텝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탈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띄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뭐 자신의 이제 처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요. 어제 또 다른 연예인 중에 한 사람 유승준 씨, 가수 유승준 씨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많이 하시잖아요. 월드컵이 열렸던 그 당시 2002년 병역 기피 뭐 이 문제를 해가지고서는 구설수에 올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또 다시 국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네, 1997년 당시 그러니까 IMF 바로 직전에 데뷔를 해가지고 IMF 때 굉장히 이제 청소년들에게 힘을 실어준 박세리 선수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한 희망처럼 불려왔고 그다음에 또 그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공공연하게 이제 군입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때 해병대에 입대하겠다. 이런 선언까지 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 이 출국을 못할 입장이었는데 병무청에다가 서약서를 쓰고서 일본에 출국을 하게 돼요. 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 곧바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씨의 입국이 금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서약서를 받으면서 이제 유승준의 좀 편의를 봐준 이 병무청 관계자 3명과 같은 경우에 3명이 뭐 파면이나 아니면 또 징계까지 받았던 굉장히 이
법무행정과 관련돼서는 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유승준 씨가 이렇게 자꾸 입국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뭐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항에서 뭐 강제 추방이 될 줄 알고서도 이제 그 공항에 왔다가 곧바로 이제 미국에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그 친척의 이제 그 이 장례식을 위해서는 또 정부에서 그 입국을 잠깐 허락을 해서 한국에 방문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이제 그 음반을 발매하면서 이제 그 한국 팬들의 반응, 그다음에 또 이제 팬들의 여론을 통해 가지고 입국에 대해서 좀 여론을 이끌려는 노력들이 많았었고요. 결국은 이제 그 2015년도에 그 이 재해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거절을 당했다 하면서 이제 우리 법원에 소송을 시작을 한 것이고요. 1심, 2심에서 모두 이제 그 패소를 했고 오늘 이제 대법원에 마지막 판결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번에 또 패소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냥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이 미국 시민권에 적힌 이름대로 스티브 승준유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국내 입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서는 충분히 비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꼭 그 재해동포 비자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재해동포 비자로 받아야 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2015년도에는 이제 자신의 자녀와 함께 한국인으로서 뭐 그러한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다. 한국 땅을 밟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국민 정서 부분에 있어서는 뭐 10명 중에서 7명 정도는 이제 그 유승준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이 국내 재외동포 비자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건보다는 이제 법리와 관련돼서 1, 2심에서 잘못된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법리 적용이 제대로 됐냐 안 했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간단하게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 어제 보니까 그 어머니의 빚 논란으로 얘기하죠. 비투, 비투로부터 연상되는 그런 단어인데 비투 논란이 휩싸였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저는 김혜수 씨를 1991년도부터 지켜봐왔는데 상당히 이 어머니 문제 때문에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진 적이 많았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기사에 안 실린 내용도 많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2012년 당시에는 이제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이제 어머니 이 채무를 변제를 해주고 이 마포에 있는 허름한 이제 32평짜리, 물론 이제 서민들에게는 32평이 하겠습니다만 32평짜리 아파트에서 월세를 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빚을 갖다 변제를 계속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이제 시행과 관련돼서 사업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돈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김혜수 씨의 이름을 보고서 빌려줬다라 하면서 이제 그 연대 채무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그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이건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그 여자 연예인들이 이런 일들에 많이 휩싸요. 그래서 그 채무자들이 아무 상관없는 그 연예인이 촬영하는 장소까지 와서 이제 촬영을 방해하고 돈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저도 이제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좀 돈 좀 받게 해달라 하면서 이제 기소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빚은 어머니의 빚. 그다음에 연예인이 만약에 채무를 안 갚았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예인이기 전에 개인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선시대 교육기관이었던 이곳 9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위원회에선 이곳이 한 시대의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며 한국 성리학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간직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조선시대 지방학자들이 후학 양성을 위해 만든 사설 교육기관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서원, 2번 서당.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전화응답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전화를 받게 되신다면 오전에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들으셨다는 점 잊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